잠시 쉬었다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운전에 대한 얘기도 같이 뒷얘기 나눌 수 있으면 또 질문 받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이번 그 교통사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한 일주일 전에 제 개인 경험이었었습니다. 악셀레터에 발을 올리고 시동을 걸었으니 당연히 안 걸리죠. 다행히 차는 이제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죠. 요즘 나온 차들은 보면 브레이크 위에 브레이크 페달에 발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근데 무려 3번이나 내가 키를 돌리면서 왜 시동 안 걸리지? 왜 시동 안 걸리지? 이런 오해를 했죠. 무슨 뜻이냐면 과연 내가 60 이전에 젊은 나이였으면 이런 실수를 했을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태규 쌤한테 연락을 드리고 김정철 변호사에게 연락드려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하는 의미로 준비를 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악셀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나요? 저도 제가 그러리라고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운전자분에서 어떤 뭐 이상 약물이나 마약류나 음주는 없었습니다. 인명사고 뭐 그런 건 별거 아니죠. 68세가 노인이 아니다. 이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뭐 노인의 기준은 각각이 다르 여러 군데 기준이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45부터 노인의 기준에 맞게 행동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할 때. 왜냐하면 65세가 됐을 때 제가 노안이 처음 왔었고요. 노안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일단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운동은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움직이는 운동은 그때 45세 때 노안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하는 운동. 그래서 지구력을 요하는 운동을 하지 순발력을 요하는 운동은 다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노안으로 인한 부상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68세면 제게는 저는 충분히 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는 노인의 기준이 다 다르죠. 정년퇴직하면 노인이라 그러죠. 연령대별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은 60세, 정신노동하는 분은 63세, 4세 이제 연령을 정년퇴직으로 정하고 그걸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에 맞게끔 본인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45세 때 노안으로 인한 부상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 뒤로는 조심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계단을 걸어 올라가긴 하지만 급하다고 계단을 걸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올라가다가 헛발 디디면 그냥 한번 꼬꾸라지고 무릎에 좀 까지고 나는 걸로 끝나는데요. 내려올 때 헛발 디디면 골절입니다. 그래서 내리막은 엘리베이터 탑니다. 올라갈 때는 시간 되면 걸어 올라가죠. 징역,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가 뭐냐고요?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뭐냐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기소를 유예하는 거죠. 법정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가벼워서 이거는 기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검찰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집행유예라는 거는 법원에서 죄가 있다. 유죄인데 다만 초범이거나 형량이 가벼울 때는 그게 한 1.5배 내지 2배 되는 시간에 집행유예, 그 안에 예를 들면 보통 형이 중하지 않으면 징역 3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때리는 게 뭐냐면 3년 6개월의 징역형의 죄를 지었는데 초범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5년 동안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구속하거나 형을 살지 않게 형을 유예해 준다. 5년을 착하게 잘 살아라. 이런 얘기고요. 징역은 징역이나 금고는 차이는 뭐냐면 금고는 노동을 안 합니다. 징역은 노역을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두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집행유예부터는 전과 기록이 남고요. 기소유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과 기록이 안 남을 겁니다.
일본은 운전대가 우리와 다르죠. 한번 일본 갔는데 보니까 차 탈 때마다 움찔하죠. 뭐 택시 하시는 분이 잘 몰고 가는데 나는 놀래죠. 왜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데서는 운전을 못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허 반납은 저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영국이 70으로 자른 데는 뭐 우리보다 교통의 역사가 긴 나라에서 70으로 정했다면 우리도 아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5세 이상의 보험료가 높은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성도 녹음되었나요? 뭐 음성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길을 아는데 거기서 그 4차선은 그냥 무단횡단하는 거거든요. 예. 시청에서 2호 터널을 가는 길이고 2호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시청 가는 방향에 4차선 길이 있어요. 그걸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아마 급속으로 엑셀레터를 밟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운전 중에 불나는 거는 많죠. 예. 수면제 먹고 접촉 사고 나는 건 뭐 당연하죠. 예. 진료하면서 본 제일 피부미는 어떤 스타일이? 피부가 깨끗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잘 타고나야 됩니다. 우선 희어야 되겠죠. 피부색이 희어야 되고 저처럼 검게 타는 사람은 뭐 피부가 미인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여드름이 안 나야 됩니다. 중건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피지가 많이 나오면 모공이 넓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약간 건조한 피부, 그러니까 모공이 전혀 없는 피지가 안 나오는 피부를 가지면서 피부가 희면 피부 미인이죠. 네. 생리식염수 팩과 모델링 팩이 차이가 있나요? 저는 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생리식염수라는 건 그냥 뭐 소금물인데요. 뭐 그런 팩을 한다 해서 여러분들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다한증으로 땀이 많이 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땀 때문에 너무 찝찝해요. 어디에 땀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손발바닥에 땀이 많이 나와서 글쓰기가 곤란하고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건 뭐 수술적인 방법이나 보톡스 치료를 해야 되고요. 등이나 뭐 가슴이나 이런 데 땀 많이 나는 건 정상이죠. 예. 서핑 가시면서 피부 탈까 걱정하시면 가지 마세요. 무조건 탑니다. 예. 어떻게 했어요, 그거? 왜 이제 바닷가에 많이 타냐 그러면 하늘에서 태양이 내려오죠. 그 다음에 모래에서 반사되죠. 물에서 반사되죠. 그러니까 자외선 양이 예를 들어 갖고 하늘에서 10이 내려오면 바다에서 놀면 15 내지 20이 내 피부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부 걱정하시는 분들은 물놀이 하지 마십시오. 가시면 뭐 1년 동안 새카매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고 피부를 대가로 내놓으셔야 돼요. 예.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요, 일단. 그 다음에 래시가드라 그러나요? 뭐 어차피 서핑 하시는 분들은 다 래시가드 입으니까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시고, 좀 더 한다 그러면 뭐 얼굴에 쫙 붙는 뭐 마스크, 복면 같은 걸 쓰고, 얇은 복면 같은 거 쓰고 타시면 좀 낫겠지만, 그럼 너무 가리고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예. 자외선 차단제 충분히 바르시고 타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뭐 기온이 올라가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라면 그건 병이 아니니까요. 예. 자주 샤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마데카 크림을 얼굴에 발랐는데 평소보다 얼굴에 땀이 더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특별한 걸 발라서 더 달라질 건 없다는 거죠. 예. 보습제 많이 바르는데 보습 성분이 많다 그래서 땀이 더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번들거리는 피부가 이제 전형적인 지성 피부죠. 이분은 뭐 젊었을 때는 여드름도 많이 났을 거고요. 나이 들면 지금 모공이 되게 넓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방치해 놨다 그러면 얼굴이 약간 그 주사성 여드름이라고 해서 혈관 확장증이 생겨서 얼굴이 붉어져 있는 그런 피부도 돼 있을 거예요. 나이 든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염증성 여드름은 줄긴 하겠지만 모공이 넓어지고 기름 번들거리는 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게 그냥 잦은 세수를 좀 자주 하고 그래서 괜찮아진다 그러면 뭐 그렇게 지낼 수 있겠지만 아주 심하고 모공이 되게 넓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러면 피지역제제를 먹는 게 나을 겁니다. 68세 비듬이 있어서 3년 넘게 뭘 쓰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심하면 지루성 두피염 치료를 하셔야죠. 저거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면
가려울 때는 스테로이드를 쓰고요. 그냥 비듬이 많다 그러면 피지 조절할 수 있는 약들을 먹거나 바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이윤님이 얘기한 거는 저게 이제 데니몰간의 주름이라는 거예요. 눈 밑에 이렇게 그 여자들 핸드백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방이 처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처집니다.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야만 좋아집니다. 뭐 저절로 좋아질 만한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과 말고요, 성형외과, 하안검 성형술 혹은 뭐 눈밑 지방 재배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에게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새끼 손톱만한 피부 교양이 생겼다. 이게 그냥 이게 만약에 외상 때문에 생겼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깊은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면서 교양이 생겼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대로 요도 소독하고 흡연 밴드 붙여주면 돼요. 근데 그게 외상이 아니고 그냥 별 일 없었는데 피부에서 이렇게 교양이 생겼다 그러면 심각한 혈관성 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렉스 그린님의 경우에 분명히 내가 상처가 생겼고 바깥에서 뭐 어디 찔렸거나 심하게 깊이 찔리거나 해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서 생긴 궤양이라면 소독하고 흡연 밴드를 붙여주시면 돼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멀쩡한 피부였는데 피부가 빨개지면서 궤양이 생겼다. 그러면 큰일이에요. 이건 만만치 않은 큰 병입니다. 반드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혈관염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바르는, 여름에는 보습제 바를 필요 없죠. 상대 습도가 지금 100%인데 이 장마에 무슨 보습제를 발라요. 바를 필요 없습니다. 예. 눈에 선크림 바르면 바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바르면 일상생활이 힘들죠. 눈 주위에 선크림 발라보십시오.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서 눈을 못 뜹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 주위는 선글라스로 가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쓰는데 안경이 조금 이제 크게 돼 있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눈 주위가 선크림을 안 발라도 눈 주위가 제일 휘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UV 코팅이 돼 있거든요, 안경이. 그래서 안경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10,000원, 20,000원 더 내면 코팅해 줍니다. UV 코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경을 쓰지 않는 분들은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쓰십시오. 선글라스는 여기에 걸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쓰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보면 선글라스 머리에 걸치고 있는데 머리에다가는 선글라스를 걸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머리카락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자외선을 막지 않아도 됩니다. 로자문님, 저는 하루도 머리를 감지 않으면 찝찝해요. 지성이라서 그래요. 매일 감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지 나오는 정도는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라면 하루에 2번 감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보통 사람이면 하루에 1번 감으면 되고요. 네. 보습제 아무거나 사용이 되지만 보습제의 원리가 뭐냐면, 이 분자 자체가, 화장품의 분자 자체가 피부에 붙어 있을 때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보습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보습제고요. 예전에는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막을 만들어서 보습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름 성분이 많아서 바르면 착용감이 좋지를 않죠. 피부에 발라져 있을 때 그것이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얘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 물기를 머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보습제 뭐 화장품에서, 우리나라 국산 화장품에서 나오는 보습제들은 다 좋아요. 예. 콜라겐이 대표적인 보습 성분입니다. 콜라겐을 바르면 그 콜라겐이 물을 먹어요. 주변에 공기 중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지가 물을 머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각질을 두껍게 하면 피부가 하얗게 보여요. 피부가 뽀얘 보이죠. 사람들은 그게 이제 미백 기능이 있는 줄 아는데 미백이 아니고요. 각질을 불리는 거예요, 이렇게. 각질이 불러서 안에 있는 색소들이 덜 보이게 하는 거죠. 모자 좋죠. 모자 쓰세요. 모자 쓰면 이마부터 여기 눈까지는 대충 가릴 수 있죠. 아니면 이렇게 집으로 만든 그 모자처럼 그렇게 요즘 넓게 나오는 천으로 만든 모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모자 써도 좋고요.
수염 제모, 남자분들 저 수염 제모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냥 면도하고 사십시오. 예. 아무리 뭐 심하게 수염이 자란다 하더라도 동양인이 하루에 2번 면도할 일은 거의 없어요. 하루에 1번 면도하면 되니까 면도하시면 됩니다. 1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에 타서 이렇게 다르잖아요. 피부색이 완전히. 1년 지나야 됩니다. 햇볕을 피해, 한 해 겨울 지나면 되죠. 네. 그래서, 자꾸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 가서 내가, 등산을 가든 수영을 하든 암벽 등반을 하든 뭐 수상 스키를 타든 윈도 서핑을 하든 되게 즐거웠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타는 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도. 그래서 뭐 물놀이 중에서 가장 덜 타는 게 수상스키가 제일 덜 타죠. 왜냐하면 바지에 앉아 있고 타는 시간 길어야 뭐 5분, 10분이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뭐 얼굴에 바르고 나가면 나머지는 다 가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덜 타죠. 제일 많이 타는 운동 암벽 등반,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래시가드 안 입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려 여름에는 골프가 많이 타죠. 등산은 산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하늘에 뭐 나무잎이 너무 우거져서 해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바위 타지 않는 한 등산 가서 뭐 탈 일은 거의 없고요. 골프가 많이 타죠. 평지에서 그냥 햇볕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가 즐기고 난 다음에 대가기 때문에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정도, 그 다음 타는 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죠. 머리에 자외선 받아갖고 탈모 생기는 경우 정도로 자외선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머리카락 자체가 자외선을 받으면 손상이 좀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머리 빠지진 않아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 자체가 자외선을 받아갖고 노화가 진행된다. 머리카락이 노화가 진행되는 거는 모근이 노화가 되는 건데 햇볕하고 상관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솔깃한데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특정 부위에 화농성 요든이 반복해서 날 때마다 염증 주사 맞는다. 약 먹고 약 바르세요. 뭘 그렇게 주사 맞고 그러세요? 피지 제거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거, 글쎄요, 뭐 지속적으로까지는 아니고요. 입 부위에만 생긴다 그러면 피지 제거제보다는 그냥 미노신 같은 항생제 먹는 게 외려 나아요. 구주위염이라 그래서. 구주위염이 생기는 것도 똑같죠. 뭐 체질적인 요인이 제일 많고요. 여성이라 그러면 월경 직전에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짧은 기간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요. 그래도 뭐 등산 가는 게 제일 좋죠. 등산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수상 스키는 늙어서 못 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 스피드를 몸이 감당을 못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수록 순발력을 요하는 운동은 힘들어요. 수상 스키 탄다 그러면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유람 스키라 그래요. 그냥 줄에 매달려서 쭉 갔다 쭉 오는 거, 슬라롬 안 하는 거, 뭐 그런 정도는 하죠. 피부가 다얗더라. 시그널이가 다 까매요. 건강한 거요? 하얘서 하얀 게 아니고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있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그런 거고, 시골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햇살이 강하고 그 자외선 차단제를 덜 바르고 그래서 생기는 거죠. 요즘에는 뭐 농사 지시는 분들도 보면 다 이렇게 모자 쓰고 복면 쓰고 그래서 피부는 똑같습니다. 원래 금은 편이라고 하는 게 팔복님이면 스킨 타입이 4번에 가까운 거예요. 햇볕을 쬐면 새카매지는 사람. 저도 똑같아요. 해 안 보면 또 휘어졌다가 해 보면 새카매져요. 잘 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노화는 늦게 와요. 자외선에 대한 저항력이 강한 편이죠. 피부가 흰 사람들은 검버섯도 빨리 피고 잔주름도 빨리 생기고 빨리 눕는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야죠. 65세 온몸에 검은 점이 많다. 65세면 뭐 몸에 검은 점이 한 60, 70개 있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발바닥에 검은 점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빨리 없애면 됩니다. 나머지 몸에 있는 것들은 기준을 설명드리면 그냥 둥글거나 타원형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삐죽삐죽 별모양으로 삐져나온다?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색깔이 그냥 갈색이거나 진한 갈색이거나 파란색이나 검은색이면 상관없는데 얼룩덜룩하고 파란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거나 약간 붉은빛을 띤 검은색이거나 그러면 이제 의심해 봐야 돼요. 색깔하고 모양으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커지면 의심해 봐야 돼요. 한 3가지 정도만 의심해 보고 나머지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던 점이면 허리 벨트 있거나 발바닥이나 손바닥이 있는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남자친구가 더 희다.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 타입이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비노, 색소를 전혀 못 만드는 게 1번. 그다음에 스칸다네비아인들 2번. 라틴 계통의 유럽인들 스킨 타입 3번. 동양인 중에 흰 사람 3번. 그다음에 표준적인 동양인 4번. 태국 사람 5번. 흑인 6번.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스킨 타입 그렇게 나누는데 되게 이제 동양인들이 3에서 3, 4, 5 요 언저리 동양인들 왔다 갔다 하죠. 요 스킨 타입 3번이면 라틴계 정도까지 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그런 피부라고 봐야죠.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얗면 보기 좋지.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놓는다? 누구 둘 중 하나 닮을 거예요. 하얗게 피부가 나오면 남편, 그 다음에 까마잡잡하면 본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이에요. 남자라고 해서 뭐 까매지지 말고 희열하는 백인 남자는 다 흰데요. 다 유전이에요. 살 빠지면 가슴 탄력이 없어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유방 조직이, 유선 조직이 지방이에요, 지방.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이 없어지죠. 살 빼면 지방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탄력이 떨어져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 바비 인형의 몸매를 갖고 있게 날씬한데 가슴이 크고 탄력이 있어 보이는 거는 그건 수술했다라고 보시는 게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운동에서 살을 빼면 유방 조직도 피하 지방이기 때문에 대개는 같이 줄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가끔 이렇게 화보집에서 보는 그런 여성들의 몸매라는 거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된다. 의원님의 도움을 좀 받아야 그렇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안 먹고 살 빼는 것보다 먹고 운동해서 빼면 가슴이나 뭐 모든 몸의 탄력이 훨씬 좋죠.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피부가 얇은지 두꺼운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피부 다 두께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본인이 얇다 두껍다고 주장할 뿐이죠. 네. 별 차이 없어요. 특별하게 병적으로 피부가 얇지 않는 한 다 비슷비슷해요. 네. 쌍꺼풀 했는데 티나는 사람 안 나는 사람 체질이죠. 쌍꺼풀 수술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절개를 하고 주름을 라인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대부분 티가 나요. 뭐 이래도 티가 나고 저래도 티가 나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경우는 매몰법이라 그래서 몇 군데 포인트만 살짝 스티치로 찝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지는 건데 뭐 매몰법을 하면 좀 시간이 지나면 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몰법으로 수술하면 거의 뭐 티 안 나죠. 모르죠. 예. 원래 쌍꺼풀인지 만든 쌍꺼풀인지. 수술도 간단하긴 한데 그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아크리프요. 원래 기본적으로 가슴하고 등에 쓰는 약이에요. 얼굴에 제가 발라봤더니 따갑더라고요. 얼굴에 쓸 약은 아니고 그다음에 가슴하고 등에도 발라봤는데 자극이 좀 있어요. 원액으로 쓰기는 좀 불편하다. 동양인이 쓰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환자한테 적극적으로 처방하는 약은 아닙니다. 네. 봉화짐은 다 상체에서 진행돼요. 네. 상체에서. 그러니까 조그만한 상처죠. 큰 상처가 아니에요. 뭐 바늘에 찔렸다. 근데 내가 몸이 건강하면 그 찔린 데 들어온 세균을 싸워서 이기죠. 근데 지금 엔젤린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제너럴 이뮤니티, 전신 면역 상태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그 상태에서는 자그마한 세균이 들어가도 그것이 균이 쫙 퍼지죠. 여러분들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질환, 그러니까 명백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유해 생물체가 들어왔을 때 그 친구랑 그놈들이랑 내가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바늘에 똑같은 세균을 묻혀서 10명을 찔러도 병이 찔린 데서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온몸으로 퍼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면역을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밥 잘 먹고 운동하고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아라. 늘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잘 못하죠. 근데 젊어서는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젊음 자체가 면역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러나 마흔이 넘어가면 아까 뭐 65세가 노인이냐 60세가 노인 이런 얘기 하는데 마흔이 넘어가면 면역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자녀 수명이 늘어나는데 늘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노인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내 젊음이 길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45세 대부분 다 노안옵니다. 예.
노안이 온다는 얘기는 보는 게 아까 이제 우리가 교통사고 얘기할 때도 잠깐 이태규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지만 운전에 집중하는데 옆에 있는 라디오 볼륨 조절하는 것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가까운 걸 보는 거고 운전은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렌즈가 어코모데이션이라고 그래요. 적응이라 그러는데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걸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내가 눈길을 두는데 다 초점이 맞아요. 자동으로. 근데 지금 제가 카메라가 지금 한 5m 앞에 앉아 있는데 고기를 보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키보드, 여기 키보드 보려고 그러면 눈을 한번 깜빡여야 이게 보여요. 똑바로 보인다고요. 포커싱이 맞아요. 왜 그러냐? 늙어서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20대, 30대 마음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 사고 치죠. 늙어가는 거를 빨리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내가 늙었다, 내가 노인이다라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고를 치는데 그 사고가 사고 쳐서 내가 다치면 상관이 없어. 내 몸 내가 다쳤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사고 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된다. 이제 그게 대표적인 운전이죠. 내가 수상스키 타다가 잘못해서 넘어져 골절됐다. 나 혼자 잘못되는 거니까 시비할 거 없죠.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내가 모터보트를 몰다가 다른 데 부딪혔다. 그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늙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엔젤님이 지금 나이가 몇 살, 나이라고 해야 되나, 연세를 해야 되나,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든 봉화진경은 상처 혹은 무좀이, 발에 많이 봉화진경이 생기는데, 무좀이 이제 지간형이 무좀이 생기면 여기 지간이 벌어지죠. 벌어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면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 한들 싸워서 이기죠. 근데 내 몸에 면역이 떨어지면 그냥 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래토시 서고 입원해야 돼요. 그거는 먹는 약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주사 갖고 해결 안 돼요. 입원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입원으로 정맥 주사로 투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약 먹고 외래로 잘 안 나을 거예요. 네. 엔젤님 얘기하니까 오늘 신문에 났던 얘기가 또 기억이 나네. 태국인가? 아니다. 캄보디아 가신 분이 갔다가 거기서 불길한 데서 발 마사지 받고 간 다음에 발이 궤양이 생기고 엉망이 됐다고 기고한 거를 봤는데 그게 다 매한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 여행을 가면 즐겁죠. 근데 여행을 가면 면역이 떨어집니다. 일단 시간이 시차가 나니까 몸이 이제 건강이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먹던 음식이 내 몸에 맞는 거고 좋은 거예요. 타국 음식을 갑자기 먹다 보면 그것도 잘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 싫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그 다음에 여행 갔으니까 그게 아무래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같은 걸 무리하게 하다 보면 몸이 망가지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 건강이 좋은 그는 아니에요. 여행을 가면 마음이 즐겁고 몸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불계란 발 마사지를 받고 거기 세균이 들어갔는데 똑같아요. 조그마한 상처로 세균이 들어갔는데 그냥 크게 골마갖고 궤양이 생겨가지고 외과에 가서 수술했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면역력을 잘 유지할 수 있으려고 그러면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약학관님 입원하셔야 됩니다. 네. 별것 아니고 정말 심각해요. 네. 봉화지겸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내 몸에 건강상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T존요. 여드름이죠, 네. T존 부위에 노랗게 농이 잡혔다. 여드름이에요. 약 먹고 약 바르시면 돼요. 네. 상안검 수술이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저도 이제 그 인디케이션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늘 짓물러요. 왼쪽으로 기대자면 여기가 짓물르고 오른쪽으로 자면 여기가 늘 짓물러. 왜냐하면 여기가 접쳐서 붙어 있죠. 기저귀 발진하고 똑같아요. 기저귀 발진.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는 쪽으로 눈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 아침에 되면 눈곱이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딱 달라붙어 갖고. 예. 이게 심해서 여기가 이제 아침에 세수하고 이제 그럭저럭 넘어가면 아직은 버티는데 이게 짓무르기 시작하면 이제 수술 인디케이션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남들이 나를 볼 때 늘 화가 났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상을 써야 눈이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안검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 이 안윤근으로 떴다 하는 게 한 7, 80%, 이마로 한 20, 30%를 떴다 가라앉았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안윤근에서 이게 쳐져 가지고 눈을 80%를
뜨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뭘로 뜨냐면 이걸로 뜨죠. 그러니까 자꾸 인상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눈을 키우려고. 그러다 보면 여기 주름 잡히고 남들이 보면 화났냐 그러고 뭐 이제 그럴 때 되면 이제 해야죠. 그때는 해야죠.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하고 나면 다 편합니다. 성형수술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칼댄 자국은 다 표시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안 보여서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맨날 이러고 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하고 보는 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금방 젖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보는 거예요. 시야가 안 보여서. 해야죠. 그럴 때는. 그 전까지는 뭐 안 할 수 있으면 하는 데까지 버텨보는 거고요. 상위권 의대는 어렵고 지방 의대는 가능할 것 같은데 미피님에게 내가 이제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과연 이제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 조기용 장관이 결정한 아마 위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아마 평생 대한민국 역사에 한 획을 긋겠죠. 본인이 2,000명을 갑자기 늘렸으니까. 그러면 학교는 보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 의사가 되겠다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 상황에서 의과대학을 가는 거 괜찮아요. 뭐 큰 돈을 못 벌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란 직업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2,4학번, 2,5학번이죠. 그러니까 2,5학번 이후에 의사를 볼 때는 갑자기 증원이 된 학교의 출신 의사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40명을 교육하던 학교에서 200명을 교육하겠다는데 그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고 그 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얘기하시는데 그 총장님 공부하신 분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공계 공부라든지 물리나 수학,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의 실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필 들고 칠판에서 판서하는 교육을 받은 분이 총장일 거예요. 그분이 단 한 번이라도 실험 실습이라는 걸 해본 분이라면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학자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학 출신들의 2,5학번 이후라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미경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카데바 해부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 의사에게 여러분이 몸을 맡길 이유는 없죠. 그래서 2,5학번부터는 갑자기 정원 의대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 출신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근데 미피님이 이제 자제분을 거기에라도 보내겠다. 그래도 그 불이익은 받을 수밖에 없고 감내하셔야죠. 여러분이 환자가 됐는데 의사는 차고 넘칠 거예요. 그때는 골라서 갈 수 있어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과 의사를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라도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의대를 가는데 그런 정도의 불이익은 감내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2,5학번 40명짜리 대학에서 50명짜리 대학에서 200명, 250명을 가르친다. 무슨 공부를 하고 나올까요? 학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내용을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나요? 여러분 오늘 식당에 갔어요. 식당이 맛있는 집이 있어요. 맛집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늘 맛있게 먹었는데 테이블 한 10개 놓고 하던 그런 식당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이 너무 많아서 식당이 10개 놓던 식당에 50개를 갖다 놓고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 음식이 맛이 유지될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것도 10개를 하다가 또 옆에 12개를 하다가 또 직원도 늘어가고 요리사도 늘어나서 13개를 하다가 14개 하다가 그렇게 늘어난 식당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10개 하던 식당이 5배, 4배, 5배를 늘려놓고 음식을 공급을 해요. 그 맛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비스, 음식의 서비스나 음식의 맛이 퀄리티가 유지가 될까요? 된대요, 그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피님의 자제분을 지방의대를 보낸다. 보내세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또 그런 의사를 찾는 환자도 또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2,5학번 이후에는 대학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사체 해부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크리오신을 몇 통 써야 되냐? 여드름이 심해서 얼굴, 가슴 등까지 다 나는 심한 여드름은 한 달에 한 3통.
통까지 쓰세요. 얼굴만 있다 한 통 반에서 두 통이면 충분할 거예요. 예. 40세에 노안이 왔다는데 아마 근시가 있는 경우는 노안이 좀 빨리 오고요. 정상적인 분들은 한 50쯤에 노안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예민한 사람들이 있고 둔해서 좀 늦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예. 초점 안 맞죠. 그래서 되게 밝게 하면 또 초점이 잘 맞아요. 눈이 이렇게 그 조리개가 좁아들기 때문에. 그래서 밝게 해서 책을 읽고 그러죠. 예. 그때가 다 이제 노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뇌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눈에 중풍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우리 눈은 이렇게 이제 그 시야를 이렇게 둥글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눈이 말초신경 중에서 가장 굵은 게 안신경이 시신경이에요. 시신경의 굵기는 자기 손가락, 새끼손가락 굵기하고 시신경 굵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말초신경은 신경 한 줄에 혈관 한 줄이 가서 혈액 공급을 해주는데 이 시신경은 굵기가 새끼손가락 굵기이기 때문에 신경 하나에 혈관이 동서남북 네 줄이 붙어요. 위아래 좌우가 붙어요. 그래서 네 개의 혈관이 붙어서 시신경에 영양을 공급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막히면 시야의 4분의 1이 가려져요. 그게 이제 눈에 중풍 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 혈관의 병변이죠. 그런 사람들은 뇌에도 중풍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시야에 변화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눈 중풍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나이 들면 생길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빨리 치료 잘하면 이제 별 표시 없이 부작용 없이 넘어가죠. 예. 지성이고 불면증이 있고 스트레스성 위험도 있다. 네, 밥은 잘 먹고 피부는 좋다는 거 다 바르는데 피부가 늘 올라오는데 자, 지성인근은 유전이에요. 그거는 타고난 거예요. 근데 불면증과 스트레스성 위험은 글자 그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위험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는 건 의지죠. 예. 그렇지만 아무리 밥을 먹어도 스트레스성 위험은 계속 생기죠. 결국은 뭐냐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스트레스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생활 환경을 바꾸거나 직업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직업을 계속 가져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정신과 선생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불면증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위험도 좋아질 거예요. 피부에 좋다는 건 없습니다. 이건 다 광고입니다. 피부에 좋다는 거는 좋다고 주장하는 상품들이 많은데 그건 다 광고고요. 지성이 심하다 그러면 약 먹고 약 바르세요. 그게 제일 싸고 제일 효과적입니다. 소화불량이 있다. 소화불량이 왜 있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소화불량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정도다 그러면 내과를 가보셔야죠. 원인이 있다는 거죠. 자, 소화불량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거는 위기관의 위의 문제죠. 장기의 문제죠. 그건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문제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아주 심하면 거식증이 돼갖고 옛날에 유명한 가수였죠. 카펜터슨가 하는 가수의 여자 싱어가 아마 제가 알기로 거식증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 치료하기 위해서 영양제도 먹고 뭐 그렇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우선 내과 치료를 받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즘 나온 영양제들은 다 괜찮아요. 예.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이제 내과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드시면 되겠죠. 네. 네, 장기 여행하면 뭐 집 떠나면 고생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에 갖고 있는 건 저는 여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반드시 가야 된다. 여행을 가지 못하면 불행하다. 뭐 그리고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서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여행에 대한 관념으로 정신적인 만족,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교육, 왜냐하면 여행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모르겠는데 여행을 가지 않으면 삶 자체를 너무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여행 가면 아파요. 집 떠나서 3일만 지나면 그때부터 아파요. 적응이 안 돼요. 어디를 가든 내 집이 제일 좋아요. 예. 적어도 건강, 육체적 건강으로만 따지면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화가 좋다. 변화하면 변화되는 환경이 기분을 좋게 할 수, 마음을 즐겁게 할 수는 있죠. 마음은 여기 있어요. 여기가 즐거울 수는 있는데 몸이 괴롭다고요.
마음의 즐거움과 몸의 괴로움을 바꾸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비행기만 봐도 마음이 설레고 가면 또 재밌게 잘 있어요. 저는 가면 일단 기분 아파요. 시차 적응 못하죠. 음식 적응 못하죠. 그러니까 가서 여행이 그렇게 뭐 저는 즐겁지는 않아요. 가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가죠. 업무상 비즈니스 트립은 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하죠. 그 외에는 뭐 가서 좋다. 시간적 여유를 많이 가지고 가면 그러면 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가면 하여튼 굉장히 뭔가를 많이 얻어와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그냥 쓱 한번 보고 가는 거는 그거는 아깝죠, 시간이. 그래서 가면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몸은 분명히 망가집니다. 여행 많이 해서 몸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내 집이 제일 좋아요. 등산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등산, 저도 뭐 한때 욕심을 부렸던 건데 히말라야 등정 이런 거 하는데 이제는 이 나이는 가면 뭐 머리가 망가지겠죠. 일단 고산 적응이라는 게 엄청나게 어렵죠. 저산소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근육이 많고 비만한 상태로 고산에 가게 되면 고산병도 심하게 앓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야 될 산소를 근육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3,000m 이상의 고봉에 가는 거는 저는 대개는 말려요. 조심해라. 국내산에 뭐 견딜 수 있는 1,000m 이하에 500에서 1,000m 사이 이런 정도가 지금 이제 내 나이 때 갈 수 있는 한계죠. 이제는 뭐 500m 정도, 청계산 정도면 저한테 제일 무난하고 편합니다. 북한산도 힘듭니다. 늙어가는 거고요. 뭐 그게 대해서 옛날에 저기 막 날아다녔는데 옛날 얘기죠. 그 옛날에 불과 뭐 한 5, 6년 전 얘기입니다. 노화는 60대 넘어가면 급격하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 살아야죠. 목 뒤가 검었다. 살이 찌면 검어져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도 검어지고요. 이게 이제 흑세포증이라고 하는 건데, 살 빼면 좋아집니다. 착색된 게 아니라 각질이 두터워지면서 살이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가려워서 긁어서 생긴 거라면, 그거는 이제 색소 침착일 수도 있어요. 그건 시간 지나면 좋아집니다. 착색, 염증후 색소 침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PIH라 그러는데, PIH의 경우라면, 되게 한 1년? 길게 가면 2년까지도 갑니다. 주치의가 그냥 근육 주사와 먹는 약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줬다 그러면 기다려 볼 수는 있는데요. 대개 봉화증염은 피하 지방까지 균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되게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에서 몇 안 되는 입원시키는 질병이 봉화증염이에요. 외래에서 정맥 주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닌게로 달고 정맥 주사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하는 게 빠릅니다. 생리 호르몬 때문에 뒤집어진 피부가 아니고요. 저게 이제 프로제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 월경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분비될 때가 아니 월경 직전이죠. 그래서 월경 직전에 나빠져서 월경 끝나면 좋아지는 구주위염이라고 하는 그 여드름성 피부염이 있어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약 먹고 약 발라야 돼요. 어떻게 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질병이니까. 여드름은 질병이에요. 병원에 와서 처방받아서 약 먹고 약 바르면 됩니다. 크레오신하고 같이 발라도 돼요. 크레오신 먼저 바르고요. 레티노이드 지금 나오는 거는 디페린밖에 없어요. 그거 바르면 됩니다. 크레오신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레티노이드 바르시면 돼요. 유전이에요. 임민영님. 유전적으로 여드름이 평생 나는 사람이에요. 턱 여드름이 아니고 턱에 심하고요. 얼굴 전체 여드름이 있어요.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돼요. 약을 먹고 발라야 돼요. 그거 외엔 답이 없습니다. 4 내지 10월이라는 게 저 때가 이제 지금 한참 여드름 환자가 많을 때예요.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서너 배씩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약을 먹어야죠. 성인 여드름이라는 말은 없어요. 유전성 여드름이야. 여드름은 성인 여드름, 성인이 돼야 여드름이 나요. 그러니까 사춘기 여드름하고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유전성 여드름은 성인이 돼도 계속 나는 거예요. 장원영 씨가 누구예요? 제가 드라마를 한번 하도 오래돼가지고 부러워해도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진다는 건데
미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피부가 좋은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부러운 거죠. 예, 그냥 재벌 2세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뭐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피부가 고운 게 아니고요. 사진 보니까 예, 미인이시네요. 네.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겁니다. 네. 뭐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재벌 2세를 뭐 본인이 노력해서 재벌 2세가 되나요? 부모를 잘 만나서 그런 거죠. 피부 미백 어떻게 하면 되냐? 안 됩니다. 예, 타고난 피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가 잘 검어지는 사람은 해를 피하는 게, 자외선을 피하려고 자외선 차단제 잘 쓰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고난 피부를 당하지는 못하죠. 예. 등 여드름은 유전입니다. 평생 약 먹고 약 바르셔야 됩니다. 예, 약을 먹고 발라야 돼요. 여성이 여행을 좋아하냐면 밥을 안 해서 요즘 누가 뭐 밥하라고 강요하는 남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나요? 예.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행을 즐기는 건 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게 육체적인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만큼 몸은 괴롭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병이 있는 사람들, 가벼운 고혈압이 있던 뭐 자기가 잘 모르고 있던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피부 질환도 뭐 여드름이 심한 사람들은 약 챙겨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드름이 안 나죠. 먹고 바르고 하는 것들을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여행 가면 다 좋으니까 이제 막 가서 놀 생각만 하는데 지병이 있는 분들은 약 잘 챙겨서 가야 됩니다. 네. 중3 초등학교 때부터 1년에 한두 번 온몸이 뒤집어진다고요? 아토피겠죠, 뭐. 예. 아토피예요. 아토피는 아토피 치료하시면 되죠. 자, 뭐 지금 여기서 방송 끝나는 대로 비욘드에서 아토피 피부염 검색하시면 한 30개쯤 뜰 거예요. 그 중에서 한 10분, 15분 설명한 거 있으면 하나 보시면 돼요. 유전입니다. 유전이고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제일 커요. 예, 그리고 지금도 심하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주사제도 있고 먹는 약도 새로 나온 것들이 많아요. 병원 다니셔야 됩니다. 뭐 에피디오는 이제 합친 거예요. 벤조일 페록사이드랑 합친 거예요. 아크리프는 뭐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복합 제제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래서 디페린 씁니다. 예, 저는 디페린 쓰라 그래요. 이것저것 섞어놓은 거 안 좋아요. 단일 제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뭐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잖아요. 아다팔렌도 따갑고 벤조일 페록사이드도 따가워요. 따가운 약 2가지 발랐는데 따가우면 뭐 때문에 따가운지 모르잖아요. 따로따로 쓰는 게 좋아요. 비빔밥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각각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약도 똑같습니다. 예. 밖에 나갔다 오면 피부가 엄청 가렵고 두드러기 올라와요. 비 오는 날은 괜찮은데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싶어서 로션도 바르고. 글쎄요, 두드러기 때문에 피가 날 정도로 긁지는 않습니다. 두드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두드러기도 여기 또 따로 제가 강의한 게 있으니까 두드러기 검색해 보세요. 두드러기는 그렇게 가렵지 않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긁지 않아요. 햇볕하고 연관 있는 병일 수가 없죠. 이글만 갖고는 두드러기는 절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슨 병이 생겼는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긁어서 피 나는 상태가 아니고요. 그 전에 올라올 때를 병원에 나와서 봐야 돼요.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병은 동양인은 없어요. 비 오는 날하고 건조하고 그런 것도 별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지만 두드러기는 아니고요. 긁으면 피가 난다? 그 정도로 긁어야 된다 그러면 습진밖에 없거든요. 습진밖에 없어요. 습진의 원인은 찾아봐야 돼요. 습진이 가렵지 두드러기는 별로 안 가려요. 그냥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막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스물스물 가렵지 피날 정도로 긁지는 않아요. 심한 소양증이 도당 동반됐다 두드러기는 아닐 거예요. 습진의 원인은 찾아봐야 되니까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족과 아닌 친구들과의 여행 좋죠. 그럼 뭐 인인 같이 여성이 아니라도 남자들도 친구들끼리 가는 게 제일 재밌죠. 놀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
약을 먹어야죠. 치코레타님 5월부터 3일에 한 번, 5월부터 3일에 한 번, 1년에 보통 100에서 120개 범위 내에서 약 조절할 거예요. 약을 충분히 잘 바르면 그렇게 심하게 여드름 재발하지는 않아요. 충분하게 약을 잘 바르면. 일단 바른 약 잘 쓰시고요. 필요하면 뭐 그때 약을 좀 더 먹는 거는 날짜 계산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아크릴필은 단일제제예요. 근데 되게 자극이 있더라고요. 남자 피부가 여자 피부가 다른 이유는 사춘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사춘기 때 남자는 안드로겐이 나오고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나오거든요. 에스트로겐이 각질을 얇게 하고 진피도 좀 얇게 하고 그다음에 혈관은 좀 확장시키고 뭐 그래서 여자 피부는 볼고족족하게 부드러운 거예요. 남자 피부는 안드로겐이 나오면 각질이 두꺼워지고 진피가 두꺼워져요. 거칠죠. 맞는 얘기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니까 거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상처가 좀 덜 생기죠. 여자들은 뭐 원래부터 집 근처에서만 활동하는 거니까 좀 부드러운 거고. 다 뭐 진화의 결과입니다. 아크릴필은 단일 제제예요. 네. 모기 물린 듯 가렵다고요? 네. 이것만 갖고는 알 수가 없네요. 저녁에 요즘에 벌레 물린 사람들 많기는 해요. 근데 벌레 물리면 한 일주일 가죠. 금방 좋아지진 않죠. 시간 지나면 가라앉는다는 걸 봐서는 글쎄 이걸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벌레 알러지일 수는 있죠. 술 먹으면 혈관 늘어나니까 어느 부분인지 빨개집니다. 그게 뭐 무릎이 됐든 얼굴이 됐든 온몸이 됐든 어디든 이상한 일은 아니죠. 헤일리 병이요. 임상으로 제가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조직학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보는 건데 헤일리 병이 되게 가려울 거예요. 그리고 병이 이제 병변 사진을 보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그런 건데 동양인한테서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환자 본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헤일리 병은 임상보다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특징적이라서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환자를 본 적은 없습니다. 동양인한테는 거의 없죠. 박준홍 원장은 신약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훨씬 보수적이고, 뭐 나이 차일 수도 있고 성격 차일 수도 있는데, 신약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오래된 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로젝스가 있고 그 뒤에 새로 나온 게 이제 수란트라가 새로 나오는데 같은 동일형 제제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수란트라 잘 안 써요. 로젝스 써요. 왜냐면 로젝스가 뭐 그럭저럭 잘 듣는데 굳이 약을 바꿀 이유는 없죠. 눈을 자주 비빈다는 거는 정상이 아니죠. 왜 비벼요? 멀쩡한 거를. 병이 있으니까 비비겠죠. 병을 치료해야죠. MTS 원리라는 건 피부에 상처를 줘서 피부에 적당한 상처를 줘서 거기서 상처가 재생되는 걸 유도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그 임상효과에 대해서는 뭐 쏘쏘라고 저는 봐요. 별로 저는 환자한테 별로 권하지 않아요. 뭐 3세대, 4세대 얘기하는데 이제 그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좋으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제 성격을 얘기할게요. 저는 KTX가 나온 다음에 2년까지 KTX를 안 탔어요. 꼭 기차를 타고 있으면 새마을호를 탔어요. 왜 그럴까요? 새로 만든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안정화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까지 완벽하게 숙지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기관사들까지 포함해서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2년 안에 큰 사고가 안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탈게. 요즘은 KTX 타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지나친 보수성일 수도 있겠죠. 그게 운송수단이든 그게 약이든 그게 음식이든 변화보다는 일단 안전한 걸 먼저 찾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크릴필 당연히 써보죠. 다른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써요. 발라보니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티페린 갖고 잘 되는데 굳이 자극이 있는 걸 왜 쓰나 이제 그런 그 차이죠. 자외선 차단 효과요. 섞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 쓰는 자외선 차단제는 적당한 비율로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발라보고 기분 좋은 거 쓰시면 돼요.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거요. 안 좋아지는데 제일 유전입니다. 유전. 피부가 좋고 안 좋고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죠. 생활 습관. 식습관이 아니라 토탈리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좋고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나빠요. 그 뒤에 나머지 뭐 식습관, 생활 패턴, 수분 부족 그거 다 상관없어요. 좋은 유전자 타고 나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 생활 습관, 네. 생활 패턴이 있으면 생활 습관이 연결되겠네요. 그러면 뭐 완벽하죠. 좋지 않은 피부를 타고난 사람, 생활 습관을 잘 갖춰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 먹어야 돼요. 1순위 유전자입니다.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안 좋게 타고난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잘 타고난 사람, 규칙적인 생활 습관만 유지하고 있으면 뭐 별 문제 없죠. 나이가 들면 가려운 게, 저기 나이라는 게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피부 자체가 가진 보습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보습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가 마르고 마르면 가렵죠. 개인 유튜브 라이브를 왜 안 하냐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에 할 때 2번 내지 3번 정도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제가 강의했던 내용들이 한 300~400개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준비하는데 대개 한 2~3일 정도는 꼬박 걸려요. 앞부분에 강의하는 내용. 그게 30분에서 1시간 강의하는데 강의 내용이 거의 2~3일을 내 남는 시간,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남는 모든 시간을 그 강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 사이에 얻은 게 몇 가지 병이 있어요. 몸이 무려 10kg나 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고혈압이 생기고, 수면 부족으로 얼굴을 캥하고, 이제 그런 상황까지 건강이 나빠졌죠. 그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체중을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혈압을 약을 먹지 않아도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정리되는 상황이 돼야 지금 다시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뭐 재밌는 시간이었고, 즐겁죠. 왜냐면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즐거운데 건강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지금 왼쪽 무릎에 관절염 생겼고, 왼쪽 요추에 디스크 생기고, 지난 2~3년 사이에 유튜브 하는 사이에 뭐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할 수는 없더라고요. 욕심이죠. 그래서 건강을 되찾는 날까지는 유튜브를 당분간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난생 처음으로 혈압약도 먹어보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이게 뭐 아주 높은 산을 못 가서 평지만 걷고 이제 그러면서 살을 빼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 85kg까지 한 5kg는 뺐어요. 한 좀 더 빼고 뭐 그렇게 해야 망가진 관절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 디스크는 지금 증상으로 엑스레이 찍지는 않았지만 증상을 보면 추간판이 좀 삐져나온 건 확실해요. 증상 우리는 다 알거든요. 의사니까. 그래서 무지개 망가졌구나. 이제 몸이 되돌아올 때까지 이제 열심히 노력해 볼 생각인데 나이 들어서 망가지는 요인도 있으니까 안 되지 않을까. 허리 통증하고 무릎 통증은 이걸 내가 평생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죠. 골프도 아마 이제 곧 약속된 7월까지만 치고 그만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망가졌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약산성 세제가 좋다. 알칼리가 좋은 사람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우리 pH가, 피부 pH가 4.5 내지 5 정도 돼요. 5.5. 요 사이에요. 약산성이죠. 왜냐면 얼굴에서 피지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 온몸이 다 약산성이냐? 꼭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중성이에요. 피지 나오는 데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산성 세제가 좋으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쓰면 되냐? 뭐 이렇게 막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광고를 많이 보는데, 광고는 광고예요. 광고는 광고일 뿐이에요. 그게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다 이제 호갱이 되는 거죠. 그냥 무난하게 한 400~500원짜리 비누 쓰시면 돼요. 근데 뭐 어떤 향을 찾고 하고 난 다음에 내 피부가 느끼는 감각이 어떤 게 더 좋고 뭐 이런다면 그런 거 쓰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피부가 크게 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식 갖고도 여러분들 뭐가 좋으냐 하는데, 예를 들면 쌀도 뭐 유기농 쌀 되게 비싸게 나온 것도 있고 일반적인 쌀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쌀이라고 해서 그게 뭐 농약이 중독돼 있고 그렇지 않거든요. 씻어서 먹으면 돼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아크릴프 써서 자극이 없으면 쓰세요. 뭐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따가울 수 있다. 안 따가우면 그냥 쓰면 되죠. 예. 조혜정 씨가 20대 피부, 뭐 그건 객관적이지 않은 얘기죠. 예, 여러분들이 연예인들, 뭐 전 조혜정 씨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분이 20대 피부이라면 관리를 잘 하셨겠죠. 근데 원래 나이는 몇 살인가요, 조혜정 씨가? 예. 예. 광고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뭐, 원래 좋은 피부를 타고나셨을 거예요. 예. 제가 나이 60인데 뭐 제 피부 보면 뭐 제 피부는 몇 살로 보이세요? 예. 40살인데 20대로 보인다? 예. 20살 나이로 측정됐다는 거는 이제 광고 효과일 거고요. 좋은 피부를 타고나서 괜찮을 거고, 아유, 물을 2리터를 그냥 먹어도 먹지 않을까요? 여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시고 싶으면 따라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저분이 그렇게 된 건 아니다. 예, 잘 타고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관리하는데 본인이 이사를 했는지, 뭐 3636을 했는지, 그거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치과에서 사각턱 보톡스 많이 해요. 예.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러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그런 거죠. 예. 무식하게 살다가 그렇게 된 거죠. 고혈압약 먹는 거, 혈압이 높다는데 뭐 대단한 수술도 아닌데, 그때 어지럽지 않아서 안 갔겠죠. 어지러워서 갔던 거고, 관리를 잘못해서 이상하게라고 생각도 한 거고. 스탠딩 데스크, 일단 살 빼야 돼요. 지금 뭐 평상시보다 물경 10kg를 갑자기 쪘으니 건강할 수가 없죠. 필라테스를 한다고 나아질까요? 일단 저는 무조건 지금 살 빼는 거에 제일 집중하고 있어요. 아토피예요, 아토피. 1년 내에 가렵습니다. 눈 주, 입 주변. 접히는 데 다 가려워요. 아토피 치료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노출된 데는 다 바르세요. 샴푸 쓰고 비누 쓰고 하는 것도 별 차이 없어요. 저는 머리는 샴푸를 쓰라 그래요. 그게 머리카락 보호에는 나아요. 저는 뭐, 저 쓰는 비누 하나예요. 그냥 도브 하나 써요, 도브. 제 샤워실에는 샴푸 하나, 도브 비누 하나, 그 다음에 면도 크림 하나. 3개 있습니다, 3개. 다른 거는 뭐, 귀찮아서 못합니다. 사각턱 보톡스 5만 원, 싼 데 있으면 맞으세요. 싼데. 근데 그게 이제 약속된 기간 동안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뭐 차이가 있죠. 다이어트 적게 먹어요. 적게.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든지 적게. 내 먹던 거에 모든 걸 다 먹는데 양줄이라는 거예요. 밥 한 공기 먹던 거 반 공기. 뭐 국 한 그릇 먹던 거 반 그릇. 계란 2개 먹던 거 1개. 복숭아 하나 먹던 거 반 개. 뭐 다 절반. 잘 때 되니까 흙이 지더라고요. 흙이 져요. 그래서 흙이 질 때 가끔 이제 뭐 TV에도 먹방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예, 뭐 개그 하시는 분들 나와서 먹방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저거 왜 보나 그랬는데 보고 있으니까 배가 고픈 게 좀 맛있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면도할 때 비누로 해도 되죠. 우리 애들 피부 다 괜찮아요. 애프터쉐이브요? 애프터쉐이브는 아니고 면도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제가 쓰는 거는 그 더맥출이라고 제가 여러분에 옛날에 한번 선물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제 친구 하는 회사거든요. 그 친구가 만든 더맥출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기미로 멜라논 크림 쓰고 있으면 하루에 한 번 밤에 쓰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따가우니까 잘 조절해서 양을 양쪽 광대뼈 기준으로 해서 쌀알 1개, 2개 뭐 요 정도 해서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6개월에서 8개월까지 쓰고요. 한 서너 달은 쉬세요. 술 약속 있을 때 술도 밥만 먹어요. 안 먹지는 않아요. 가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뭐 그러진 않아요. 술 먹죠. 옛날에 뭐 소주 한 병 먹었으면 반병 정도. 사각턱
보톡스 보통 75유니트 정도, 양쪽 한 75유니트에서 100유니트까지 쓰죠. 예. 땅콩 버터를 한 숟가락만 먹고 끝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예 갖다 놓지 않습니다. 허기질 때 냉수 한 잔 먹고 참고 가죠. 예. 되게 한 75유니트 정도 저는 써요. 예. 한 35, 40 정도 한쪽에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멜라논 사용기 1년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맥시멈 6개월 정도 쓰는 게 좋아요. 예. 홍삼을 내 돈 주고 산 적은 없어요. 선물로 주면, 특히 이제 이경재 원장이 선물을 많이 보내주죠. 그러면 홍삼은 먹어요. 예. 다른 거는 잘 안 먹어요. 그것도 요즘에는 칼로리가 있어서 안 먹습니다. 요즘은 극단적으로 같은 먹는 거를 줄이죠. 네, 방법이 없습니다. 살 빼는 데는 뭐 적게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 쓰면 김이나 원래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6개월 정도 쓰고 6개월에서 8개월 쓰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쉬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하이드로콜티존이라고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조금 쉬는 게 좋습니다. 뭐 제로 음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저는 그냥 물만 먹어요. 네. 허기지면 물배 채우는 거죠. 비판텐요? 글쎄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쓰고 싶으면 쓰세요. 발라서 여러분 화장품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어떤 많은 기능을 줘서 피부를 뭐 병을 고치거나 그러진 않아요. 내가 발랐을 때 촉감이 좋고 그다음에 뭐 기분이 좋다. 그리고 피부가 좀 좋아진 느낌이 든다.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보를 다 알아서 뭐 여러분들이 세상 화장품 이름 다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발라요. 예. 뭘 이렇게 발라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예. 뭘 먹어야 되냐? 뭐 보세요. 많이 먹으니까 병 생기죠. 살찌니까 병 생기고. 예. 살 빼야죠. 고혈압 약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으로 줄였고요. 이제 조만간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예, 뭐 정관장 그래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 브랜드니까 예, 드시고 싶으면 드시면 되죠. 예. 정수리에 두꺼운 각질이 있는데 손으로 뜯게 된다. 지루성 두피엔 맞을 거예요. 네. 국산 좋아요. 예, 다 똑같습니다. 예. 4개월 만에 되돌아왔으면 조금 더 맞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15유니트, 30유니트는 좀 적어요. 최소한 70, 80유니트는 맞죠, 보통.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싼 데는 그만한 이유도 있는 거예요. 예. 최소한 한쪽에 한 12유니트, 13유니트 들어가거든요. 세 군데 맞으면 3, 40유니트 들어가죠. 예. 양쪽에 넣으면 7, 80유니트 들어가는 거. 과일은 조금 먹는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지금 같으면 뭐 복숭아 하루에 한 4개씩 먹죠. 근데 하나 가지고 그냥 막 잘라서 먹고 있는 거죠. 맛은 봐야죠. 다이어트에 뭐 최악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양 줄이면 돼. 안 먹지는 않아요. 뭐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습니까? 이 여름에 복숭아 먹고 산다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수박도 먹어야죠. 옛날보다 적게 먹는 거지. 그래서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수박이 한 조각 갖고 입에 넣고 한 5분씩 그냥 맛을 보고 삼키죠. 불쌍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살을 뺀다는 게 제 목표고요. 뭐 많이 뺐고요. 좀 더 빼고 난 다음에 운동이 시작하면 이제 몸이 만들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옛날같이 먹을 수 있겠죠. 새치는 체질인데요. 약 없어요. 예, 그냥 염색하세요. 예. 여드름을 짜서 종류가 3가지예요. 페이면 흉터예요. 빨간색은 홍반이라고 없어집니다. 갈색 색소 침착 없어집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은 따로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면 돼요. 골고루 드시고 뭐 살찌지 않을 정도만 드시면 되죠. 예. 피부에 좋은 음식이라고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거 먹으면 피부에도 좋아요 라고 이제 파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뭐든지 다 좋아요. 드시면 돼요. 예.
수분이 좀 많은 음식, 소변 많이 보겠죠. 수박 많이 먹으면 소변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특별하게 뭔가가 내 몸에 더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 없어요. 골고루 드세요. 골고루. 여름이면 지금 이제 참외, 수박, 그 다음에 복숭아, 과일이 계절이 자두 안 먹은 줄, 자두 먹어야 되겠다. 먹는데 바르는 약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냅두면 없어져요. 특별히 할 거 없습니다. 가만 두시면 돼요. 다만 이제 멍이 이제 이렇게 외상으로 생긴 멍이다 그러면 그냥 두면 되는 거고요. 아무 일 없이 멍이 들었다 그러면 내과적인 문제예요. 병원 꼭 가보셔야 돼요. 팔자주름이요, 그냥 두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걸 없애겠다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 뭘 넣으려고 그러는데, 팔자주름이 여기에 쳐져서 팔자주름이 생기면 당겨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수술. 그래서 그냥 멀쩡한데 여기 팔자주름이 생겼다 그러면 필러를 쓰거나 자가지방 이식을 하면 되겠는데,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졌잖아요. 처져서 이렇게 주름이 잡힌 거예요.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당기는 거죠. 그러면 좋아지잖아요. 당길 거냐 말 거냐 조금 본인이 정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거는 가만두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미용 성형이든 뭐가 됐든 뭐 권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시야가 가려지면 하세요. 눈꼬리가 늘 습진이 생겨서 너무 불편하다 하세요. 그 외에는 알아서 하세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칙칙해지죠. 아주 칙칙해서 보기 흉하다 그러면 이제 뭐 미백연고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형편이 되신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레브라이트 같은 토닝을 한 5번 정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씩 유지해주면 꽤 칙칙한 거를 이제 좀 나아지게 할 수는 있는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하시는 게 괜찮고요. 선크림이 정량 없습니다. 충분히 바르시면 돼요. 많이 바를수록 좋습니다. 눈에만 안 들어가면 됩니다. 100ml까지는 조금 많게, 제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ml 넘는 것 같아요. 더 맞아서 문제될 건 없어요. 이제 다만 보톡스를 희석을 많이 하면 퍼지니까, 원치 않는 것까지 퍼질 수 있으니까 희석을 덜 해서 100ml를 맞는다? 뭐 그러면 좋겠죠. 음식 차리는 거요,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과일, 우리 영양소라는 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면 우유, 요구르트, 그 다음에 뭐 콩, 그 다음에 뭐 밥 조금,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고기 조금, 고기 먹는 거 귀찮으면 계란. 이 정도면 되죠. 그 다음에 과일 골고루 몇 가지 색깔 있는 거. 이거 다 골고루 먹기 힘들잖아요. 그냥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마시면 되죠. 제가 먹는 식사 중에 점심을 그렇게 먹는데, 이제 진료 시간을 이제 점심 없이 그냥 진료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맛이라는 게 되게 보면 감칠맛, 짠맛, 단맛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양소보다는 제로 엠티 칼로리라 그러죠. 영양은 없이 칼로리 높은 걸 먹게 되거든요. 제일 맛있는 건 단 게 맛있고 짭짤한 게 맛있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음식은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음식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갈아서 먹어요. 갈아서. 과일, 뭐 야채, 우유, 요구르트, 그다음에 콩 삶은 거, 뭐 이런 거 좀 계란 한두 개 이렇게 넣어서 갈면 뭐 이 정도 돼요. 천천히 마시면 배부르죠. 음식으로 영양소를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보고 있으면 정말 영 맛없게 생겼죠. 운동은 언제나 아무 때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운동,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는 하여튼 다이어트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체중 줄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견딜만 할 때 운동을 해야죠. 갑자기 체중이 거의 10kg 가까이 늘었는데 그 상태로 운동을 하면 관절이 다 망가지겠죠. 항생제염과 후시딘은 항생제 성분이 아니에요. 후시딘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죠. 저는 외상이 있으면 그냥 베아로반, 위피로신 제제, 항생제를 줍니다. 나머지는 뭐 본인이 알아서 낫는 거, 피부는 자생적으로 낫는 거기 때문에 항생제로 세균 감염만 막아주면 그 다음에는 뭐 본인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피부는 스스로 복원하는 거죠.
후시딘이 워낙 광고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의외로 알러지가 좀 있어요. 사용자가 많아서 알러지 환자도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후시딘 바르고 난 다음에 가렵다 그러면 알러지 의심해 보셔야 돼요. 네, 색깔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예, 여드름이 안 나야 되겠죠. 예. 보톡스 맞고 이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 그 다음에 특관절에 이렇게 근육이 두터운 데는 한 달 정도 지나야 되죠. 예. 뭐 화장품 바른다고 크게 천연 여성으로 먼저 바른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발라서 뭐 괜찮으면 바르셔도 돼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갈아 먹으면 혈당 빨리 오른다. 혈당이 올라갈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거기는 저칼로리네요. 제가 갈아놓은 것들 되게 보니까. 예. 얼굴에 건선이 생겼다고요? 얼굴에 건선 안 생깁니다. 얼굴에 생긴 건선은 뭐 없어요. 예. 얼굴엔 건선 안 생깁니다. 예. 건선이 아닐 거예요. 눈두덩이에 생겼다? 건선 절대 아니에요. 엘리데일 뭐 발라도 따갑지 않으면 바르셔도 돼요. 예. 눈두덩이 생겼다 그러면 얼굴에 뭐가 이제 습진이겠죠. 예. 건선은 아니고요. 네. 습진이라면 엘리데일 바르셔도 돼요. 짧은 시간에 하기 좋은 운동 없습니다. 고등학생이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줄넘기겠네요. 짧은 시간에 멀리 안 가고 집 앞에서 뭐 약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줄넘기하고 팔굽혀펴기만 해도 상당히 운동이 되죠. 침샘 보톡스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해봐야 되겠죠. 침샘이 있는 위치는 이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걸 왜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상의해보세요. 아니요, 모자 쓰고 양산 써도 반사돼서 올라오는 자외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름에는 어딜 가든 특히 바다 가면 뭐 모래나 물에 반사되는 게 많기 때문에 차단제 바르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피부과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까지 나가서 그렇게까지 피하고 그럴 것 같으면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좀 놀러 갔으면 어느 정도 뭐 피부를 대가로 낸다, 지불한다 생각하고 좀 재밌게 놀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무 그런 게 신경 쓰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안 나가면 되지. 바다에 안 가면 되죠. 갔으면 피부는 어느 정도 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네. 땀띠요. 그냥 샤워 잘하고 선풍기 앞에 잘 말리면 없어집니다. 네. 굳이 약 먹을 거 없고요. 아주 심하게 염증이 있으면 바르는 약은 잠시 뭐 처방해서 스테로이드 쓸 수는 있겠지만 땀띠가 명확하다 그러면 아주 심하지 않으면 그냥 잘 씻고 선풍기 앞에서 잘 말리면 됩니다. 두피가 뜨겁다는 게 아니라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거죠. 약 바르면 돼요. 지루성 피부염, 지루성 두피염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는데 두피가 뜨겁다는 표현은 이제 본인의 표현이고요. 두피에 염증이 있다는 얘기인데 두피에 생기는 염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루성 피부염 아니면 건선이에요. 어느 쪽이든 약 바르면 다 해결됩니다. 저 일주일에 3일 일에 월금토 3일 일하고요. 뭐 제가 보고 있습니다. 두피 이제 그 심한 탈모가 있으면 피부에 바로 햇빛이 닿으면 자외선 받으면 거기는 뭐 역시 많이 상하죠. 그래서 머리가 탈모가 심한 분은 모자 쓰는 게 좋고요. 그냥 뭐 모발이 풍성한 사람이라면 자외선 받아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뭐 맞으시면 돼요. 사각턱 있는 사람들 뼈가 굵어진 건지 근육이 많아진 건지 그거는 구별하셔야 돼요. 뼈가 각진 분들은 뭐 아무리 보톡스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외려 뼈도 발달되고 그 저작근도 발달돼 있어 갖고 이렇게 딱 각이졌다 그러면 저작근만 없애고 나면 뼈만 딱 보여요. 이렇게 사각으로. 그래서 먼저 한번 뼈가 어떤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의학 도서요? 의학은 제가 뭐 인문학을 읽은 거는 거의 없어요.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인문학 서적을 읽은 거는 거의 없어요. 특별하게 의학 쪽에 인문학 도서가 나온 게 있나? 떠오르는 책도 없네요. 읽은 게 없어서. 저는 인문학 책을 읽는 건 대개는 뭐 물리, 역사, 뭐 정치학 뭐 이런 것들을 보죠. 추천할 만한 의학 책이 있나 인문학적으로?
이기적 유전자가 그게 의학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죠. 특별하게 제가 읽은 책은 없어요. 네,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줄 건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뭐 사회와 생물학이나 그런 관계를 연관지어서 본다 그러면 리차드 도킨스의 그런 책,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은 재밌게 제가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이제 후배 의사가 잠깐 옵저베이션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우유랑 요구르트, 서울우유, 우리나라가 서울우유는 아마 이게 주식회사 아니고 협동조합일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우유 회사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단일 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일 거예요. 여러 우유를 생산하는 목장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게 서울우유일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유 제품도 우리나라 나온 건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뭐 원유 관리가 잘 돼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거의 생우유를 못 먹었었어요. 먹으면 그 유당 분해 요소가 없어. 어릴 때부터 안 먹어봤으니까. 어릴 때 먹은 건 분유밖에 없으니까 생우유를 못 먹었었는데 생우유를 우연히 먹게 된 건 파스텔 우유가 처음이었어요. 서울 우유는 부잣집 애들이 먹는 거였는데 파스텔 우유를 왜 먹었냐 그러면 집에 이렇게 그때 최명재 회장님이 저온 살균 우유, 패스트라이제이션 한 우유의 맛은 이렇게 다르다면서 조그마한 샘플을 집에다가 아파트에다가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우유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우유를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어봤죠. 요만한 작은 병에 들어있는 거를 한 병을 마셔봤는데 정말 그 전까지 먹던 우유 맛이랑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우유가 이렇게 고소한 맛도 구수하다? 신선한 맛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파스텔 우유를 이제 생우유를 먹기 시작한 게 제가 그 생우유 먹은 게 처음이죠. 뭐 지금도 뭐 우유 먹으라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파스텔 우유를 사죠. 슈퍼마켓 가면 저는 항상 우유든 요구르트든 그걸 고르는데 그 뒤에 이제 최명재 회장님 지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번 그 수익금을 전부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라 그러죠. 민사고를 설립하는데 투입을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뭐 크게 사고가 나서 다치시고 그 과정들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뭐 우유는 제가 고르는 우유는 파스텔 우유예요. 그리고 저온 살균 우유하고 UHD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온도로 30초 살균할 때 우유 맛이 변한다는 거. 그리고 저온 살균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유, 그러니까 젖소를 건강하게 길러서 항생제를 적게 쓴 그런 우유를 모아야 된다, 모집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나고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 우유들이 대부분 다 저온 살균 우유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신 분이고 본인이 사업을 통해서 얻었던 그 많은 그 돈을 학교 교육에 모두 투자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유 얘기하면 저는 뭐 파스텔 우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마 그 파스텔 우유가 다른 데로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그 취지는 잘 지켜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유의 살균은 저온 살균 우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처음 체유할 때부터 좋은 우유였다라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저온 살균 우유를 선택해서 마십니다. 악가진기라는 게 이제 빨간 약이라고 그러죠. 저게 이제 수원제제입니다. 수원제. 지금은 생산이 중단됐죠. 그거는 알러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안 쓰는 게 좋죠. 생산이 중단됐으니까 안 나오죠, 이제. 상처는 베아로반 제제, 뮤피로신 제제 이런 거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크레온시티를 계속 발라갖고 내성이 생기냐? 바르는 약으로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균주에 따라 다른데 여드름균은 또 내성균이 없어요. 여드름균은. 그렇기 때문에 뭐 문제될 게 없죠.
크리오신티를 여드름균에 사용해서 내성균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쭉 바르는 효과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이제 밤에는 바를 필요가 없죠. 밤에는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글자가 인공 조명을 통하지 않고 글씨를 읽을 수 없다. 그러면 자외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밤에는 바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인공 조명에는 자외선이 전혀 없어요. 예. 바를 필요도 없고. 예. 아까 짓기는 아이오다인 아니에요. 아이오다인 갈색이고요. 지금도 아이오다인은 쓰죠. 예. 포타딘, 베타딘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예. 네. 어떤 분이 한 얘기는 어떤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낮에는 발라야 되고, 그다음에 흐리더라도 자외선은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흐린 날이라고 해서 신문 못 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명 없이 글씨를 읽을 수 있으면 자외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밤에 여러분 조명 없이 신문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인공 조명의 도움이 없이 글을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 바른다. 인공 조명 없이 글을 못 읽는 상황이다. 그러면 자외선도 없다. 이렇게 일식이 일어나면 자외선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3시간 함께 했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자동차 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 결국은 이제 시청 앞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봤던 거고, 저의 개인적인 그 짧은 시동 걸 때 있었던 3번의 그 상황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예, 그 사고는 본인이 찍은 거예요. 본인이 차에 붙어있던 블랙박스예요. 페달 블랙박스에 서 찍은 거예요. 그분은 얘기하자면 나는 정말 악셀레터를 밟지 않았다. 브레이크만 밟았다고 계속 악셀레터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그랬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김정찬 변호사하고 이태규 쌤하고 모시고 이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노화에 따른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변화 아니면 신경계통의 질환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나이 든 사람이 스스로 인식해야 된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음 주에는 제 후배이기도 하고요. 솔로 지옥인가요? 뭐 그게 나왔던 아주 솔로 지옥 맞죠? 제가 보지는 않은 프로그램인데 젊은 사람들은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거기에서 출연했던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왜 장가를 안 가는지 제가 제일 궁금해서 몇 번 물어봤는데 주인은 임자를 못 만났다는 얘기밖에 없었는데 누구든지 미혼의 여성을 가진 분들은 그 자녀 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있어서 따님이 계셔서 사이를 원하신다 그러면 23일 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신동우 성형외과 의사죠. 제 후배 아들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결혼식에 갔다가 잘생긴 친구가 저기 있어요. 키도 크고 참 잘생긴 친구가 있어서 막 불러 이제 얘기하던 저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래. 그래서 야 너무 잘생겼다. 야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의사가 저렇게 잘생겼냐. 뭐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솔로 지역에 출연했다 그러더라고요. 잘 됐다. 너 장가도 한번 안 갔으니까 그러면 방송도 좀 하고 좋은 사람도 한번 공개 구원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23일 날 모시기로 했습니다. 신동우 선생 모시고 23일 날 성형에 대한 얘기도 좀 물론 좀 할 거예요. 저랑 생각이 당연히 다르겠죠. 저는 성형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성형외과 의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결혼관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날은 정말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이명환 박사님 아시죠? 그 삼국지 아저씨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국방 TV 같은 데 보면 다큐멘터리 토크멘터리인가요? 전쟁사, 토크멘터리 전쟁사라서 에서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해서 전쟁사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참 드문 그런 역사학자시죠. 근데 사실은 이분 전공은 여말 선초,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정권 교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이나 정치적인 개혁, 이게 이분 박사님 논문이거든요. 근데 어찌다 튼지 삼국지 아저씨가 됐어요.
사실은 저도 뭐 그래서 이제 임영환 박사님을 알게 됐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연희삼국지가 얼마나 이제 흑우에 찬 중화 사상에 찌든 왜곡된 책인지에 대한 팩트 폭격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사삼국지를 공부하면서 역시 그렇지, 사람 사는 생에 그게 맞는 얘기지, 이런 지혜를 주신 임영환 박사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30일 날은 임영환 선생님 모셔서 또 얘기 들어볼 거고요. 8월 6일에는 이지훈 변호사랑 함께 지난번에 했던 개인사 말고 이지훈 변호사가 갖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냉정한 시각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우주먼지 현자타임스의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우리나라에 같이 이런 상황 하에서도 순수 과학을 통해서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구나라는, 정말 제가 연배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후배님이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존경한다라는 표현이 우러날 정도로 멋진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주먼지 현자타임스의 지웅배 박사님 모시고 8월 13일엔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폭을 좀 이렇게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함께 하는 시간, 관심 늘 가지시고 많은 지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신동우 성형외과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